저는 제 친딸에게 사기당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제가 온 힘을 다해 키워낸 딸에게 말이죠. 8천만 원.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니, 재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저 노후를 위해 아껴온 돈 전부였습니다. 그 돈을 딸에게 보낸 날,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어. 3개월만 믿어줘. 원금은 물론이고 수익까지 보장할게. 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딸이 드디어 기회를 잡은 것 같았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믿는다. 내가 잘 될 거라는 걸 엄마는 알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에도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우리 딸도 고생 끝이구나. 이 돈으로 새 출발을 하는 거야.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딸은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싶었어요. 투자 일로 정신없겠거니 했죠.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익십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카톡 한 줄이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좀 찾지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찾지 말라니. 제가 낳은 딸이 제 배를 아프게 해서 세상에 나온 그 아이가 저한테 찾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뚜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어요. 10번, 20번, 30번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날 피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이 나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뺨이 축축해진 걸 나중에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며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딸의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차올랐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게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어요. 3층인데 마치 10층을 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대답이 없었습니다. 딩동. 딩동. 수진아, 엄마야. 문 열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엄마 좀 보자. 응?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당연히 잠겨 있었죠. 1시간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발 나와라. 엄마한테 설명 좀 해다오. 하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딪혀도 느끼지 못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도 모르고 걸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주저앉았습니다. 8천만 원. 그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지 아무도 몰라요. 제 나이 66.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암이었어요. 투병 기간만 3년. 그동안 쓴 돈이 얼마인지 헤아릴 수도 없었죠.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을 했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왔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없었죠. 그렇게 10년을 일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받으며 악착같이 모았어요. 밥은 하루 2끼만 먹었습니다. 옷도 안 사고 미용실도 안 갔어요.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다 거절했습니다.
오직 하나, 딸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좀 편하게 살았으면,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딸은 결혼한 지 5년 됐습니다. 사위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불편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거든요. 말도 거칠었고요. 하지만 딸이 좋다니까 저는 참았습니다. 결혼식 때도 웃으며 축복했어요. 속으로는 걱정이 됐지만 딸의 선택을 믿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딸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였어요. 명절에도 안 내려왔습니다. 처가 쪽 제사가 있다는 핑계였죠. 그래도 저는 이해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바쁠 수도 있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러다 6개월 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오랜만에 듣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요즘 사업 공부하고 있어. 정말 잘 될 것 같아. 저는 그 목소리가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 우리 딸 대단하네. 힘내. 그날 이후로 딸과의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가 왔어요. 사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 이야기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여유 자금 있어?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왜? 무슨 일 있니? 아니, 그게 정말 좋은 기회가 왔거든. 근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 딸은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라고 했어요. 재개발 지역인데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3개월이면 최소 30% 수익이라고 했죠. 근데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번 주 안에 돈을 넣어야 해. 엄마, 나 이번엔 정말 자신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투자라는 게 위험하지 않나? 그래도 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얼마나 필요한데? 8천만 원이면 돼. 엄마 걱정은 안 해도 돼. 계약서도 다 있고 보증도 받을 수 있어. 8천만 원. 제 통장에 있는 돈이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잠도 잘 안 왔어요. 하지만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이번 한 번만 믿어보자. 그렇게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딸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신호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딸이 통화할 때마다 배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 목소리였죠. 뭔가 지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말하라니까. 확실하다고 해. 당시엔 그냥 부부가 상의하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사위가 딸을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신호도 있었습니다. 딸이 돈을 받은 직후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고마워. 꼭 잘 될 거야. 사랑해. 마지막 사랑해라는 말. 딸은 평소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했죠. 마치 작별 인사 같았어요. 그때 왜 몰랐을까? 그게 진짜 작별이었던 걸.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돈은 이미 사라졌고 딸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제 딸이 제 돈을 가지고 잠적했어요. 경찰관은 서류를 꺼내더니 질문했습니다. 자녀분께 직접 송금하셨습니까? 네. 자녀분이 강제로 뺏어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신 겁니까? 네, 그렇긴 한데.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이건 사기죄로 입건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민사 문제로 봐야 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 저한테 변호사 선임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남은 돈이라곤 한 달 생활비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정말로 딸한테 당한 걸까?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수신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젠 아예 차단까지 당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딸의 어릴 적 사진을 꺼냈습니다. 앨범을 펼쳤어요. 첫 돌 사진, 입학식 사진, 졸업 사진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진아, 너 왜 이러는 거니?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사진 속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죠. 눈물이 앨범 위로 떨어졌습니다. 사진이 젖었어요. 얼룩이 생겼습니다. 내가 딸을 잘못 키운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날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잠들어도 악몽을 꿨어요. 딸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꿈. 딸을 쫓아가는데 점점 멀어지는 꿈.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자면서 운 거였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 갔어요. 딸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인천으로 갔습니다. 딸의 집 앞에 섰어요. 이번엔 미리 이웃에게 물어봤습니다. 305호에 사시는 분 보셨어요? 이웃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 한 달 전에 이사 나갔어요. 새벽에 짐 싸서 나가더라고요. 이사를 갔다니 어디로 간 걸까요? 부동산에 가서 물었습니다. 305호 세입자분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그건 제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라서요. 막막했습니다. 딸의 전화번호는 차단됐고 집은 이미 비었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수진아, 넌 대체 왜 이러는 거니? 집으로 돌아와 지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딸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모두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딸 남편 쪽 아는 사람 있어? 거기로 알아보면 어때? 맞아요. 사위 쪽을 알아봐야죠. 하지만 저는 사위의 가족을 잘 몰랐습니다. 결혼식 때 딱 한 번 본 게 전부였어요. 사위 부모님은 지방에 사신다고만 했고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결혼식 때 받은 청첩장을 뒤졌습니다. 거기에 사위 부모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인철, 김미숙. 이름만으로 어떻게 찾을까요? 전화번호 찾기 앱을 깔아봤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인지 검색이 안 됐어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막막할 수가.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딸의 친구. 결혼식 때 들러리를 섰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이 지혜였나? 저는 예전에 딸의 핸드폰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최지혜라는 이름을요. SNS를 뒤졌습니다. 최지혜를 검색했어요. 수십 명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프로필을 확인했죠. 그러다 한 사람을 찾았어요. 프로필 사진에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 엄마입니다. 혹시 수진이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답장은 다음 날 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수진이 연락이 안 돼요. 한 달 전부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더라고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친구도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수진이 만났을 때 무슨 말 없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좀 이상했어요. 표정이 안 좋았거든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지혜야,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엄마 좀 챙겨줘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 생기면?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그게 언제였어요? 한 달 반 전쯤요. 그때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한 달 반 전.
그때가 딸이 제게 투자 이야기를 꺼낸 시점이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딸은 이미 그때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걸까요? 저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혜 씨, 혹시 수진이 남편에 대해 아는 거 있어요? 답장이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온 답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수진이 결혼하고 나서 많이 변했거든요. 자주 만나자고 해도 안 나오고 나와도 시간에 쫓기는 것처럼 빨리 가야 한다고 했어요. 한 번은 팔에 멍이 있길래 물어봤는데 부딪혀서 그래라고만 하더라고요. 팔에 멍.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팔에 멍. 그 세 글자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지혜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멍 자주 있었나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손목에, 어떤 때는 목에도. 저도 이상하다 싶어서 수진아, 너 혹시 남편한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직접 물어봤어요. 근데 수진이가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만나도 긴팔만 입고 나왔어요. 여름인데도요. 여름에 긴팔. 저는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럼 우리 딸이 맞고 살았다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딸의 목소리, 표정, 행동들. 결혼 후 딸을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1년 전쯤이었죠. 딸이 잠깐 집에 들렀었어요. 그때 딸이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스카프 유행이야. 그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한여름인데 스카프를 두르다니. 그게 멍을 가리기 위한 거였을까요? 또 다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딸이 전화할 때마다 배경이 너무 조용했어요. 마치 숨어서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금방 끊어야 해. 항상 서둘렀죠. 긴 통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왜 몰랐을까? 딸이 도움을 청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꼭 찾아내야겠다고. 8천만 원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딸이 무사한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 씨,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수진이 남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그 사람에 대해 좋은 감정이 없어요. 수진이 결혼식 날에도 그 사람 태도가 이상했거든요. 하객들한테 불친절했고 수진이한테도 막 대하더라고요. 근데 수진이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더라고요. 혹시 그 사람 직업이나 하는 일 아세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수진이 말로는 사업한다고 했어요. 근데 뭐 하는 사업인지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냥 투자 관련 일이라고만 했어요. 투자 관련 일. 그 말을 듣는 순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저한테 투자 이야기를 꺼낸 것도 8천만 원을 요구한 것도 혹시 사위가 시킨 건 아닐까요? 지혜 씨, 혹시 그 사람 이름이랑 연락처 아세요? 이름은 박태준이고요. 연락처는 제가 저장해뒀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볼게요. 10분 후 지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박태준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전화를 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퉁명스러운 목소리. 저 수진이 엄마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존댓말도 없었습니다. 장모한테 하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수진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연락이 안 돼서요. 저도 모릅니다. 한 달 전에 집 나갔어요. 집을 나갔다고요? 왜요? 그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 마음대로 나간 건데.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부부 싸움이라도. 장모님, 저 바쁩니다. 끊겠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수진이가.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장모한테 저렇게 대할 수가 있나?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확신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저는 다시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혜 씨, 혹시 수진이가 사는 동네 주변에 아는 사람 있어요? CCTV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머님, 그건 경찰도 영장 없이는 힘들어요. 근데 혹시 수진이 SNS는 확인해 보셨어요? SNS? 저는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SNS를 해요? 인스타그램 하는데 비공개 계정이에요. 근데 제가 팔로워니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지혜가 캡처 화면들을 보내왔습니다. 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들이었어요. 최근 게시물은 2달 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 딸이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언니 요즘 안 보여. 어디 갔어? 연락 좀 해. 수진아, 너 괜찮은 거야? 친구들도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오래된 게시물들을 봤습니다. 1년 전, 2년 전 갈수록 딸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초반엔 웃는 사진이 많았는데 갈수록 풍경 사진만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게시물에서 멈췄습니다. 8개월 전 게시물. 밤하늘 사진이었어요. 별이 가득한 하늘. 그 아래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딸이 갇혀 있었구나. 그 집에서, 그 사람 옆에서. 저는 모든 게시물을 샅샅이 읽었습니다. 딸이 남긴 흔적들을 찾았어요. 1년 전 게시물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참았다.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10개월 전 게시물. 행복한 척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6개월 전 게시물. 엄마 미안해. 좋은 딸이 못 돼서. 제 이름은 없었지만 엄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딸이 저한테 미안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아, 내가 뭘 미안해하니? 미안한 건 엄만데. 저는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이 게시물들 다른 친구들도 봤을 것 아니에요? 네, 근데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힘든 날이 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갔죠. 저도 솔직히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딸의 SOS를요. 저는 다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여보세요, 태준 씨. 아까는 제가 너무 급하게 물어봐서 죄송해요. 사실은 수진이가 빌린 돈이 있어서요. 제가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수진이 통장 같은 거 혹시 집에 남아 있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적을 찾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모르겠는데요. 집에 있을지도 모르죠. 그럼 제가 한번 가봐도 될까요? 열쇠를 제가 갖고 있어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쉽게 넘어갔어요. 아, 네. 저 출장 중이라 집에 없으니까 알아서 다녀오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인천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딸의 빌라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문제는 열쇠가 없다는 거였죠.
저는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305호에 사는 며느리인데요. 열쇠를 깜빡했어요. 혹시 비상 열쇠로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관리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네, 여기요. 신분증을 보여드렸어요. 성의 같지 않아서 관리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며느리라고 하셨죠? 성이 다른데요? 딸이 결혼해서 남편 성을 따랐어요. 관리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 사위에게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올라가시죠. 305호 문이 열렸습니다. 찰칵.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들이 널려 있었어요. 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누가 주먹으로 친 것 같았어요. 소파는 찢어져 있었고 TV는 깨져 있었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관리인도 놀란 표이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가끔 들리긴 했는데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에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치는 된 것 같았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상한 음식들 뿐이었어요.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 시트가 구겨져 있었고 옷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 반쯤 열려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딸의 수첩이었어요. 표지에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오늘도 맞았다. 이유는 저녁이 늦었다는 것. 7시에 해야 하는데 7시 10분에 했다고 때렸다. 두 번째 페이지. 병원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다. 남편이 함께 가자고 한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해야 한다. 세 번째 페이지.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다. 하지만 할 수 없다. 남편이 통화 내용을 다 듣는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또 맞는다. 제 손에서 수첩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생활을 했다니.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미안해. 효도는커녕 걱정만 끼쳐서 나는 이제 엄마 딸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오늘은 친구들한테도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남편이 내 핸드폰을 검사한다. 문자, 통화 기록 전부. 자유롭고 싶다.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지만 방법이 없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다. 마지막 페이지. 엄마한테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이 시켰다. 8천만 원을 가져와야 한다고. 안 그러면 또 맞는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나는 최악의 딸이야. 하지만 이것만 하면 남편이 날 놔줄 거라고 했어. 엄마, 용서해줘. 수첩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저를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강요당한 거였어요. 협박당한 겁니다. 수진아,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딸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관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이 집에서 자주 싸움 소리가 났다고 하셨죠? 네, 주로 밤에요. 남자가 소리 지르는 게 들렸어요. 여자는 거의 말이 없었고요. 신고는 안 하셨어요? 한 번 했었어요. 근데 경찰이 왔을 때는 조용했고 부부 싸움이라면서 넘어갔어요.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혹시 이 집 사람들 이사 간 날 보셨어요? 네, 한 달 전쯤이요.
새벽 5시쯤 남자 혼자 짐 싸서 나가더라고요. 여자는요? 못 봤어요. 차에 있었는지 아니었을 겁니다. 딸은 그 이전에 이미 도망친 거예요. 저는 집안을 더 살폈습니다. 뭔가 단서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면대 서랍을 열었어요. 화장품들과 함께 약들이 있었습니다. 진통제, 소염제, 파스. 하나같이 상처를 치료하는 약들이었어요. 딸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옷장을 열었습니다. 딸의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대부분 긴팔이었습니다. 여름 옷인데도 긴팔뿐이었죠. 한 옷을 꺼냈습니다. 소매 부분에 얼룩이 있었어요. 피자국 같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왔습니다. 관리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빌라를 빠져나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다리가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딸을 어떻게 찾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엄마야. 엄마가 다 알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발 엄마한테 연락해줘. 엄마가 널 꼭 지켜줄게. 문자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차단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문자를 보냈어요. 읽히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언젠가 딸이 볼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수진아, 오늘도 엄마는 내 생각을 했어. 내가 무사하길 바라. 딸아, 엄마는 내 편이야. 언제든 돌아와. 엄마 품은 항상 열려 있어. 수진아, 8천만 원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감사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너 맞지? 어디 있니?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긴 뭘 미안해. 너 지금 어디야? 다친 데는 없어? 저 괜찮아요. 엄마 문자 봤어요. 메일 보내주신 거. 그래, 엄마가 다 알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왜 그 돈을 가져갔는지도 알아. 전화 너머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나쁜 딸이에요. 엄마 돈을 그렇게. 아니야, 아니야. 넌 나쁜 딸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엄마 사실은요. 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말해. 엄마가 들어줄게. 저 그 돈을 남편한테 빼앗겼어요. 엄마한테서 받자마자 남편이 다 가져갔어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알아. 내 수첩 봤어. 엄마가 수첩을요? 응, 집에 가봤어. 너 떠나고 남은 집. 딸이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도망치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남편이 제 통장도 다 관리했거든요. 카드도 못 쓰게 했어요. 알아, 다 알아. 그래서 엄마 돈을 받은 거구나. 네, 저 엄마 돈 받고 바로 도망쳤어요. 남편 몰래 조금씩 숨겨뒀던 돈이랑 합쳐서요. 근데 남편이 바로 눈치챘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전화가 오더라고요. 딸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너 어디 있어? 당장 돌아와. 안 그러면 내 엄마한테 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 안 한 거야? 내 엄마가 위험해질까봐. 남편이 진짜 엄마한테 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 번호도 차단했어요. 남편이 제 핸드폰 추적할 수 있거든요. 속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날 지키려고. 수진아, 넌 지금 어디 있니? 안전한 곳이야? 내 친구 집이에요. 엄마도 모르는 친구. 고등학교 동창인데 오래 연락 안 하고 지냈던 애예요. 그래서 남편도 모를 거예요. 그 친구가 널 숨겨주고 있는 거야? 내 지혜 언니가 연결해줬어요. 지혜 언니가 엄마한테 연락 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었습니다. 적어도 딸은 안전한 곳에 있었어요. 수진아, 이제 엄마한테 와. 엄마가 널 지켜줄게. 엄마 안 돼요. 남편이 엄마 집으로 찾아갈 거예요. 저 때문에 엄마가 다치면 안 돼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그것보다 내가 중요해. 엄마 저 무서워요. 남편이 절 찾으면 딸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찾지 못하게 할 거야. 엄마가 방법을 찾을게. 어떻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가 당한 일들을 다 얘기할 거야. 엄마, 그건 증거가 없어요. 병원 기록도 없고 신고 기록도 없어요. 내 수첩이 있잖아. 그리고 내 몸에 상처도 있을 거 아니야. 상처는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한 달이 지났으니까요. 딸이 맞습니다. 증거가 약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으악! 수진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남편이 여기 왔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진, 인연이 어딨어? 문 두드리는 소리, 고함 소리, 딸의 숨소리. 수진아, 숨어. 나오지 마. 엄마 저 어떡해요? 경찰 불러. 지금 당장 112 불러. 이미 불렀어요. 근데 시간이 쾅! 문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히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 씨, 수진이가 위험해요. 수진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찾아갔어요. 지금 당장 주소 알려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은정이한테. 지혜가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은정이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주소요. 주소만 알려주세요.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정확한 번지는 제가 지금 찾아볼게요. 저는 이미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뛰어 내려갔어요. 66세의 나이에 이렇게 뛸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연남동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 안에서 지혜가 보낸 정확한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신고합니다. 제 딸이 남편한테 폭행당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출동해 주세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신고자분은 현장에 가지 마시고. 아니요, 저 갑니다. 제 딸이에요. 전화를 끊고 택시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빨리 가주세요. 제 딸이 죽을지도 몰라요. 기사님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평생 가장 긴 30분이었어요. 매 신호등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연남동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4층이었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경찰 2명이 안에 있었어요. 수진아,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딸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딸이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딸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왔어. 딸이 제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우는 딸을 본 적이 없었어요. 박태주는 어디 있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딸이 떨리는 손으로 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방에요. 경찰 오는 소리 듣고 화장실로 도망갔어요. 경찰관 1명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사위를 끌고 나왔어요. 사위는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남편이죠?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사위가 저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장모님, 이게 다 오해예요. 부부 싸움일 뿐이라고요. 오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당신이 내 딸한테 몇 년 동안 뭘 했는지 다 알아. 내가 사람이야? 내가 감히 남편이라고? 장모님 말씀 조심하세요. 내가 고소할 수도. 고소해. 당장 고소해봐. 내가 무서워서 안 하는 줄 알아? 저는 사위에게 달려들 뻔했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막았어요. 부인, 진정하세요. 지금은 따님이 더 중요합니다. 맞았습니다. 딸이 먼저였어요. 저는 딸을 다시 안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파? 괜찮아요, 엄마. 괜찮을 리가 있니? 병원 가자. 엄마 저 무서워요. 남편이 또. 안 돼. 이제 그런 일 없어. 엄마가 절대 안 놔둬.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피해자분, 병원에서 상해진단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처벌이 가능해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딸과 저는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딸을 진찰했습니다. 뺨에 타박상, 팔에 멍 여러 개, 목에 손자국 상해진단서 2주 나올 것 같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죠? 오래된 흉터도 보여요.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몇 년 동안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진작 신고 안 하셨어요? 무서워서요. 그리고 믿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진단서를 받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딸은 진술을 했어요. 몇 년 동안 당한 일들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처음엔 밀치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점점 심해졌어요. 때리고 발로 차고. 도망가려고 생각 안 하셨어요? 했어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남편이 제 통장을 다 관리했거든요. 친구들한테 연락하는 것도 감시했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님,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왜 8천만 원을 가지고 도망치셨어요? 그냥 바로 도망치면 되지 않았나요? 딸이 저를 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실은요, 남편이 돈을 안 받으면 엄마한테 가겠다고 했어요. 엄마를 다치게 하겠다고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돈을 받았어요. 남편한테 주면 엄마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돈을 받자마자 남편이 이걸로 끝이 아니다. 너네 엄마한테 더 받아와라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딸이 날 지키려고 한 거였어요. 그때 알았어요. 남편한테 돈을 줘도 소용없다는 걸요. 계속 요구할 거라는 걸요. 그래서 도망치기로 결심했어요. 엄마 돈 받은 날 남편이 외출한 사이에 몰래 돈을 챙겨서 나왔어요. 그 후에는요?
남편한테 계속 전화가 왔어요. 돈 어디 숨겼어? 당장 내놔. 그래서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새 번호를 만들었고요. 그럼 어떻게 남편이 찾아온 거죠?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누가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경찰관이 뭔가 적었습니다. 피해자님, 남편분은 현재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상습폭행, 협박, 사기 등으로 입건될 예정입니다. 잘 보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왔을 때 이미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택시를 탔어요. 제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돈은 어떡해요? 제가 쓴 돈. 그 얘기는 하지 마. 이제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수진아, 엄마한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바로 너야. 내가 무사한 게 제일 중요해. 딸이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엄마 평생 모은 돈을. 그래,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근데 그 돈을 왜 모았는지 알아? 너 때문이야. 내가 잘 살라고 모은 거야. 그 돈으로 내가 목숨을 구했으면 됐어. 엄마, 돈은 또 벌면 돼. 엄마 아직 건강해. 일할 수 있어. 근데 넌 하나밖에 없어. 내가 다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잖아. 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미안하긴. 엄마가 미안하지.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은 제 집에 들어오자마자 주저앉았어요. 긴장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씻고 자. 내일 얘기하자. 네, 엄마. 딸이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방을 정리했습니다. 깨끗한 이불을 꺼내고 딸이 좋아하던 베개를 준비했어요. 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젖은 머리에 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마치 어릴 적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뭐 해줄까? 뭐든 좋아요. 엄마가 해주는 거면요. 저는 부엌에 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도 넣고 파도 썰어 넣었어요. 딸이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라면이었습니다. 자, 먹어. 딸이 라면을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허겁지겁 먹고 있었어요. 얼마나 굶었을까요? 천천히 먹어. 체해. 엄마, 이거 정말 맛있다. 맛있으면 더 끓여줄까? 아니요, 배불러요. 딸이 라면 그릇을 비우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웃음이었어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절대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그날 밤 딸은 제 침대에서 잤습니다. 저는 딸 곁에 누워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 나 옆에 있어줘요.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안 갈게.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재판은 어떻게 될까? 딸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딸을 지킬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딸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딸이 방에서 나왔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요. 엄마, 몇 시예요? 9시야. 잘 잤어?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딸의 얼굴에 여전히 멍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한결 편해 보였습니다. 앉아.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미역국이요? 응, 내가 좋아하잖아. 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가 떠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왜? 맛이 없어?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요. 이 맛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을까? 식사를 마치고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우리 계획을 세워야 해. 변호사를 구해야 하고, 재판 준비도 해야 하고, 엄마 근데 변호사 비용이. 걱정 마. 엄마가 알아볼게. 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어. 거기서 무료로 도와준대. 전날 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정보였습니다. 정말요? 그래. 오늘 같이 가보자. 그날 오후 저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갔습니다. 상담 변호사님이 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첩도 보여드렸고 상해 진단서도 제출했습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상습 폭행, 협박, 공갈 여러 죄목으로 처벌받을 겁니다. 그럼 제 딸은 안전할 수 있나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겠습니다. 재판 기간 동안은 물론이고 판결 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님, 혼인 관계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혼이요? 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그 생각까지는. 수진아, 제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해. 저 사람이랑은 끝이야. 알겠지?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 말이 맞아요.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 딸이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없었으면 전 어떻겠을까? 무슨 소리? 엄마는 당연한 거 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는 대단한 분이에요. 저 같은 딸 둬서 고생만 하시는데.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엄마 자랑이야.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함께 있었습니다. 카페에도 가고 공원도 산책했어요.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딸과 이렇게 편하게 시간을 보낸 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태준이 구속됐다는 소식이었죠. 피해자분 덕분에 추가 증거들이 확보됐습니다. 박태준의 휴대폰에서 협박 문자들이 발견됐고 통장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통장 내역이요? 네, 피해자분 명의 통장에서 수차례 큰 금액이 인출된 기록이 있습니다. 모두 박태준이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딸의 돈을 사위가 마음대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8천만 원 중 일부가 회수됐습니다. 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박태준이 그 돈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불법 도박장에서요. 저희가 그 도박장을 급습했고 남아있던 현금 3천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3천만 원. 전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돌아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재판 후 피해자분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집에 돌아와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좋은 소식이야. 돈 일부가 돌아온대. 정말요? 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다. 조금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어서. 그래, 다행이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무사한 게 더 중요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은 제 집에서 지내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악몽을 자주 꿨어요.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죠. 엄마, 엄마, 괜찮아, 꿈이야. 엄마 여기 있어. 그럴 때마다 저는 딸을 안아주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처럼요. 시간이 지나면서 악몽의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딸의 표정도 점점 밝아졌어요.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심리 상담 받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저희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무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었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폭력은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딸이 울었습니다. 전 제가 뭘 잘못했나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밥을 늦게 해서, 제가 말을 잘못해서. 아니에요.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당신이 아니라요. 그 말을 듣고 딸이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치유의 시작이었어요. 딸은 일주일에 2번씩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도 가족 상담에 몇 번 참여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제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하고 계세요. 딸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가족들이 피해자를 비난하거든요. 왜 진작 도망 안 쳤어? 왜 참았어 하면서요. 하지만 어머님은 딸분을 이해하고 품어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첫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엄마가 옆에 있어. 괜찮아. 피고인석에 박태준이 앉았습니다.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을 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끝이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님이 기소 내용을 읽었어요. 피고인 박태준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5년간 배우자인 피해자 박수진을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재산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모친에게서 사기로 8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박태준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손을 댄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8천만 원은 장모님이 자발적으로 준 것입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증인으로 딸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증인,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결혼한 지 6개월 후부터입니다. 처음엔 밀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폭행을 당했습니까? 딸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찼습니다. 머리채를 잡아 끌기도 했고요. 한 번은 뜨거운 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습니다. 신고하면 더 맞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누가 믿어줄까 싶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요.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제 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입니다. 피고인이 강요했습니다. 안 가져오면 저와 어머니를 해치겠다고 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증인, 딸에게 8천만 원을 준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딸이 투자한다고 해서 믿고 줬습니다. 딸이 어려운 상황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딸이 저를 속인 게 아니라 강요당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딸이 무사하기만 바랍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이 박태준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박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술을 먹으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재판은 3번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매번 새로운 증거들이 제출됐어요. 병원 기록,
지인들의 증언, 휴대폰 메시지, 그리고 마침내 선고일이 왔습니다. 피고인 박태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5년간 유지합니다. 압수된 3천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끝났어요. 그래, 끝났어.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이제 우리 딸은 자유야. 진짜 자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뭐 하고 싶어? 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 네. 상담 공부요. 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응원할게. 엄마, 근데 학비가. 걱정 마. 3천만 원 돌아온 거 있잖아. 그걸로 학비 내고 나머지는 엄마가 벌게. 엄마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괜찮아. 엄마 아직 팔팔해. 일할 수 있어. 사실 저는 다시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 아파트에서 절 다시 불러줬거든요.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딸이 새로운 꿈을 꾸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은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에 갔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딸이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강한 아이야. 어느 날 딸이 제게 편지를 줬습니다. 엄마, 이거 읽어보세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께. 엄마, 제가 살아있는 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지옥에서 살았어요. 매일이 고통이었고 매 순간이 공포였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어요. 하지만 엄마 생각을 하면 죽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슬퍼하실 것 같아서요. 엄마가 매일 보내주신 문자들, 전 다 읽었어요. 차단해놨지만 다른 핸드폰으로 확인했어요. 그 문자들이 제게는 생명줄이었어요. 엄마는 내 편이야. 언제든 돌아와. 엄마 품은 항상 열려 있어. 그 말들이 저를 살렸어요. 엄마, 8천만 원 정말 죄송해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께 약속드릴게요. 저 이제 잘 살게요. 엄마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그리고 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될게요. 엄마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수진 올림.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아. 딸이 제게 안겼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 아니야, 넌 내 인생을 내가 구한 거야. 엄마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대학을 다니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상담 보조로 들어갔어요. 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많이 위로받으시더라고요. 딸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잘했네. 우리 딸 정말 대견해. 그날 저녁 딸이 뭔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통장이었어요. 엄마, 이거. 통장을 펼쳐보니 5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거예요. 그리고 장학금도 받았어요. 엄마께 드리려고요. 아니야, 이건 내가 써. 안 돼요. 엄마 돈 갚아야죠. 수진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행복한 게 필요해. 알겠지? 하지만 이 돈은 내 미래를 위해 써. 더 공부하고 더 좋은 사람 되는 데 써. 그게 엄마한테 갚는 거야. 딸이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전 엄마 딸이어서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내 엄마여서 행복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 정식으로 취직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딸이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정말 축하해. 엄마, 이제 제가 월급 받아요. 엄마 이제 일 그만하세요. 아직 괜찮아. 엄마 건강해. 안 돼요. 엄마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딸의 첫 월급날 딸이 저를 식당에 데려갔습니다. 엄마, 여기 비싼 곳인데.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오늘 상담했던 분이 있는데요. 30년 동안 폭력에 시달렸대요. 근데 용기를 내서 이혼하고 새 삶을 시작하셨대요. 대단하시네. 제가 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당신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다. 나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엄마는 제 영웅이에요. 무슨 영웅? 엄마는 그냥 엄마일 뿐이야. 아니에요. 엄마는 저를 구해주셨어요. 엄마가 없었다면 전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이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매일 웃으며 출근하고 주말엔 저와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하세요? 8천만 원 쓴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전혀 안 해. 정말요? 그래. 그 돈으로 내 딸을 구했잖아. 세상 어떤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걸 얻은 거야. 딸이 웃었습니다. 엄마, 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엄마도 내가 자랑스러워. 우리는 그렇게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3년 전 딸에게서 엄마 미안해. 나 좀 찾지 마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잃은 것 같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찾아 나섰고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딸은 제 곁에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요. 8천만 원. 그 돈은 제 평생의 저축이었습니다. 쉽게 모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제 딸의 자유를 샀으니까요. 딸의 미래를 샀으니까요. 딸이 매일 웃으며 엄마 다녀올게요라고 말하는 것. 딸이 밤에 악몽 없이 편히 자는 것. 딸이 다시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제가 그 돈으로 산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딸아, 엄마는 앞으로도 항상 내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우리의 행복한 날들은 계속될 것입니다.